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론인 베네수엘라 얘기할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베네수엘라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네수엘라가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그다음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베네수엘라의 이 선거라던가 지금 베네수엘라가 최초에는 좌파 정권은 아니었거든요. 뭐 옛날 1800년대로 가면은.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좌파로 변한 건데,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우파의 부패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이 작용화가 돼가는 과정을 보면은 어떤 패턴이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국제 코미테론의 방식으로 움직이니까. 공산주의 혁명의 방식은 어느 나라가 됐던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해군기지, 그 강정마을에서 그 기지 건설을 반대했던 데모꾼들이 그대로 오키나와에서 데모한다 그랬죠.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거든. 그래서 이 원래 국제 코민테론 조직은 하는 방식이 비슷비슷하고 전 세계적입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의 공산화의 방법은 결국 우리나라의 공산화의 방법과 매우 비슷한 패턴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어떤 인물에 대한 이력입니다. 어떤 인물에 대한 이력. 여러분, 이 사람의 인물의 이력을 보면 이 사람 어디일 것 같아요? 이 사람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네? 어떤 사람의 이력입니다. 이걸 보면은. 아직 댓글이 안 올라오는데, 어디 좌파일까? 우파일까? 이 사람들. 좌파 같다고요? 차베스, 좌파. 뭐 차베스, 천주교인, 마두로, 좌파, 우파 쭉 나오는데 좌파가 우세하네? 이 사람 우파입니다. 라파엘 칼데라.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해요. 내가 이거 그 베네수엘라 정치 구조를 봤는데 솔직히 저도 헷갈려요. 이걸 좌파라고 불러야 될지 우파라고 불러야 될지. 좀 이따 제가 정당에 대해서 나올 텐데 이 정당을 보면요, 이 좌파 우파를 제 관점에서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어쨌든 구별이 쟤네들식의 그 방식으로 해요. 일단 그리고 저쪽에서는 카톨릭이 좌파 아닙니다. 남미 전체가 다 카톨릭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사람은 노동법, 학생, 운동 이런 데 있었으니까 좌파적 성격을 갖는데, 여기 보시면 이 밑에서 두 번째 기독교 민주주의 운동이라 했잖아요. 이런 게 있다고. 예.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사람은 기독교 계통에 침투한 좌파가 아니었을까라고 봐요. 예. 나중에 이쪽 뒤에도 나왔지만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게 있다고. 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한참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남미는 그런 게 있나 봐요.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보면서 또 느꼈던 게 무엇이냐,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의 그 문제점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이 사람을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 요즘 당대표 갖고 시끄러운데 당대표가 됐던 대통령 후보가 됐던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자 A 우파와 기독교가 아닌 천주교나 불교 신자 B가 있으면 우리나라 기독교 계통 우파들 누굴 뽑을까요? 내가 봤을 때 100% 기독교 쪽 그 후보로 갑니다. 저 장담해요. 저는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러한 성향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쪽 종교 계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인 것 같아. 예. 거의 내가 봤을 때 그럴 거예요. 아무리 천주교나 불교 계통의 후보가 지적으로나 모든 면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기독교 쪽 우파 사람들은 무조건 기독교 신자 뽑을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찍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종용을 할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명박 때죠. 예? 분명히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 빨갱이가 침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무조건 뽑게 돼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가 적화되는 과정이 그런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싹 들어가잖아요. 그럼 뽑아요. 왜? 믿는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황당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당신은 이념이 중요합니까? 종교가 중요합니까? 하면은 기독교 계통 사람은 10중 8구 종교로 기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설령 빨갱이라 하더라도 종교가 더 앞서기 때문에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거의 그런 성향이 강해. 그게 우리나라의 많은, 그러니까 그 북한 애들이, 그러니까 그 공산권 애들이 우리나라 교회에 침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아. 왜? 이 사람들한테는 종교가 더 중요하지 국가 이념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2순위로 밀려요. 대부분의 경우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돼.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그 교회가 적화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봐요. 예. 근데 베네수엘라도 이런 것 같다. 이 사람은 난 좌파인 것 같은데 우파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좌파로 봐야 될까 우파로 봐야 될까? 뭐 좀 쉽게 그냥 내가 봤을 때 쉽게 정의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위장 우파라고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나는 좌파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우파로 분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헷갈린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런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1999년 2월 2일까지 하고서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누구한테? 차베스한테. 얘한테. 그래서 1999년 2월 2일서부터 2014년 3월 5일까지 차베스가 이제 대통령을 해요. 우리가 아는 베네수엘라 이제 대통령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사람은 반미, 반한, 친러, 친중, 친북주의자입니다. 이 차베스는 친북주의자예요. 북한이랑 친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북한이랑 친해 이 사람. 그래서 그 차베스가 집권했을 때 한국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베네수엘라랑. 그리고 이게 볼리바르주의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 이 볼리바르주의가 한국말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게 뭐냐? 주체사상입니다. 이게. 굳이 한국식으로 해석한다면. 여기 보시면 제가 그래서 옆에 가로치고서 이렇게 해석을 써놨어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결합한 사상이다. 이게 주사파지 뭐야. 주사파가 뭐예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게 주사파거든요. 이 볼리바르주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볼리바르주의라는 거를 집어넣어서 베네수엘라를 급속하게 공산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집어넣으면서 한국이 지금 전부 다 적화되듯이 지금 한국에서 민족주의에 반한 얘기하면은 완전히 미친놈 또라이 취급당하잖아요. 일제시대 뭐 찬양하는 놈 사람들에게 뭐 징역 몇 년? 뭐 이런 거 내린다 그러고 언제 누가 일제시대를 찬양했습니까? 조선 말기에 썩은 사대부들을 비판했지. 근데 이런 것들조차도 다 반일로 몰면서 뭔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만 있으면 다 조지는데 그게 다 어디에 기반했다? 민족주의. 그래서 요즘 영화도 보면 죄다 민족주의예요. 그렇죠? 영화들 나오는 거 보면 맨날 반일 감정 불이키는 영화만 계속 만들어내요. 지금도. 예. 그래서 이 볼리바르주의라는 거를 이게 주장하면서 퍼지는데 이게 대중들에게 먹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마치 먹히듯이. 그리고 92년에 구테타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구테타는 뭐냐? 반차베스 운동이 일어나는데 실패했어요. 그거 왜 실패했느냐? 좀 이따 그래프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1994년에는 사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얘기했다. 1992년에는 차베스가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칼데라라는 이 우파 정권한테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었는데 2년 만에 사면돼서 나와요. 마치 김대중 대통령처럼. 신기하죠? 그 나와가지고 정치계에 입문합니다. 이거 김대중하고 인생이 똑같아. 이거 맨 앞쪽에 나왔던 이 그림 뭐야? 이거. 어? 이거 김대중 얼굴처럼 보이잖아요. 닮았어. 인생도 닮았어, 이 사람. 네, 보면은. 인생도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처음에 구테타 한번 일으켰다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정계 입문을 한 다음에 99년 2월 2일 날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라파엘 칼데라를 밀어내고 99년에 정식으로 대통령이 돼요. 구테타 실패하고서 정식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마치 무슨 5.18 구테타 실패하고 그리고 김대중이 대통령과 된 것과 뭔가 닮아 있지 않아요? 뭔가? 인생이 비슷해. 뭔가 닮아 있어요. 그리고 그 차베스 시기에 2002년에 반차베스 구테타가 일어났는데 차베스를 꺾지 못하고 진압을 당합니다. 그랬는데 전 이제 요걸 보면서 이제 뭘 이제 보고 싶으냐? 요겁니다.
그 차베스 대통령의 지지율. 차베스는 총 살아있는 동안 4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98, 2000, 2006, 2012. 6년 단위로 이제 여긴 대통령 임기가 있나 봐요. 98년도는 이게 그 빨리 끝났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요거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6년 단위로 선거가 됐는데 지지율이 2006년에 피크를 찍고 2012년에는 55%대로 떨어집니다. 네. 지지율이 이렇게 변화가 있었구나. 일관되게 올라가다 떨어진 적이 있네? 이거 왜 떨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추측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까? 뭐 지금 우리가 실시간 1등이에요, 지금? 그래요?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4번의 선거를 했는데 2006년도에 피크를 쳤고 그 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거를 뭐로 보고 있냐면 국제 유가랑 같이 연동해서 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베네수엘라가 기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거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002년도에 제가 이렇게 노란색 쳐놨잖아요. 저때 반 차베스 구테타 운동이 일어났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상승세에 있었기 때문에 차베스가 하는 퍼주기, 막 퍼주기 복지했잖아요. 이 복지를 해도 베네수엘라가 경제적, 그러니까 재정적 타격을 안 받았어요, 아직. 그리고 보세요. 유가가 100달러를 넘고 막 고유가로 막 치솟고 있었거든. 그랬기 때문에 차베스 정권 입장에서는 그 막 무상복지를 하는 것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우파 사람들이 반차베스 구테타를 했는데 안 먹힌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 국제유가랑,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제유가랑 상관없어요. 우리나라는 국제유가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역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일단 이 나라는 결국 다 먹고 사는 게 석유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상당히 그 베네수엘라 GDP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GDP를 기준으로 본 거예요.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그거 다 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일단 간단하게. 그래서 5대, 56대, 57대, 58대. 58대 때는 62.84%에서 피크를 치고 그 다음번 2012년도에는 선거가 떨어지는데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한번 폭락하거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국제유가 폭락하면서 그때부터 경제가 상당히 나빠집니다. 물론 가격은 회복을 했지만 회복을 했다 하더라도 이때는 많은 타격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금융위기가 와갖고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런 다음에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했다고 그 부도 난 사람이 회복됐나요? 회복이 안 됐지. 그래서 국제유가가 한번 급락하면서 그때 당시에 베네수엘라의 많은 산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번 타격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도 내부적으로는 내상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많은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면서 지지율이 좀 이탈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사람이 바로 마두로입니다. 이 사람 전직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 버스 운전사입니다. 버스 운전사. 여기 노조 활동가라고 나와 있는데 친차베스파예요. 그래서 버스 운전수였는데 이 사람 참 애매해요. 여기 보면은 2013년 4월 14일 선거 무효 운동이라고 해서 출생지 불분명이란 말이 나와요. 오바마 같은 인물이에요. 출생지가 4군데 있어요. 솔직히 어느 나라인지 몰라. 어쨌든 베네수엘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베네수엘라인으로 해가지고 선거에 나와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출생지 문제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죠. 왜? 이 사람 외국인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 그랬는데 뭐 그렇다고 제압을 하진 못했어요. 계속 정권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2018년 1월 11일 파나마 주재 베네수엘라 망명 대법원. 그러니까 쫓겨난 그 차베스에 쫓겨난 그 망명 대법원. 그러니까 우파 쪽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거 선거는 무효다라고 선언하고 했는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여튼 뭐 그랬는데 2018년 8월 3일 날 이 마두로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혹시 해외 뉴스에서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때가 아마 국군의 날 비슷한 그런 행사였는데 이 마두로가 거기서 이제 그 서열을 하는 걸 이렇게 쫙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드론을 이용한 테러 공격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봤을 때는 자작극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암살 시도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2019년 1월 11일 날 제61대 대통령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한 번 더 대통령이 돼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약 20일 뒤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트럼프가 트위터로 베네수엘라의 진정한 대통령이라고 날리는 후안 과이도라는 사람이 갑자기 임시 대통령을 선언을 합니다. 20일 뒤에. 야, 내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 대통령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혼란 상태에 있는 게 지금 이 마두로 정권이에요. 근데 여기도 그 뉴스에 제가 집어넣었지만은 그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드론 암살 공격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가면 이 영상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영상이 허접하기 그지없습니다. 뭔 놈의 암살을 그런 식으로 해. 그리고 뭔 놈의 폭탄이 마두로한테 가기도 전에 공중에서 폭파해버립니까? 죽이려면 제대로 죽여야지. 공격하다 불발이 될 수는 있지만 오지도 않고 터지는 게 어딨어. 그것도 얘네들이 자체 방어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암살을 하려면 제대로 암살을 해야죠.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마두로는 뭐라 얘기했냐면은 미국에서 자기를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데 좀 어설퍼요. 왜냐면은 이게 어설프다고 보는 이유가 아니 뭐 시장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암살이라는 거는 뭐든지 할 때 그 전략적 경우의 수를 봐야 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의사 판단할 때 그런 걸 잘 안 따지는 것 같은데 이 판단을 할 땐 플랜 A, B, C, D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암살에 성공할 경우, 암살에 실패할 경우 이런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합니다. 암살이 성공하면은 다음번 정권을 세워야겠죠? 그럼 다음번 정권을 세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두로를 죽였다. 그럼 마두로를 죽이고 나서 누구를 그러면 그 차기 대통령으로 세울 것이냐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없었어. 그 테러를 했는데 누가 테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998년 그 차베스 테러 때나 잠깐 연도 까먹었다 내가. 여기 보면은 1992년 차베스가 일으켰던 쿠데타 혹은 2002년에 있었던 반차베스 쿠데타 이럴 때에는 분명하게 누가 했다는 주동자가 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테러를 일으켰고. 근데 여기는 없어요. 뭐야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주체가 없어. 아니 그 뭐 이런 테러가 다 있어요. 그랬다 마두로 대통령이 말이냐 죽기라도 해봐. 그럼 다음번 정권 누가 잡는 거야? 이거 개판되고 혼란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돼. 또 뭐가 있느냐? 모든 테러 활동 뒤에는 누가 그 이익을 얻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익을 얻는 자가 바로 그 테러를 일으킨 주범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있는 거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청사에 대해 헬기에서 수류탄을 투하하는 공격이 있었다. 당시 이 공격을 주도한 전직 정부 소속 헬기 조종사인 오스카 페레즈는 마두로 정부에 맞서 봉기하라는 동영상을 배포했다. 그래 이렇게 나온다고요. 나와. 근데 이때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걸 내가 왜 자작극이라 의심하느냐. 모든 그러한 활동 이후에는 누가 이득이 얻는지를 보면 됩니다. 누가 이익을 얻는가. 이익은 마두로가 얻었어요. 요거 차베스네. 마두로가 얻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게 2018년 제61대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그 이전 2013년 60대 대통령 선거 때는 지지율이 50.61이었는데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지지율이 67.84로 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거 마두로가 이익 받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 진짜 걔네들이 한 거 맞아? 이런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잘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받는 거예요. 왜냐? 모든 정치에는 독재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작은 있을 수 있어요. 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미국이 했다 어쩌고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 미국 같지 않은 거예요. 왜? 미국이 실패했을 때 리스크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합니까? 안 하지. 왜?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자, 요겁니다. 제가 왜 안 한다고 보느냐? 앞에 하나, 둘, 셋, 네 개. 왼쪽 서부터 네 개. 2012년까지는 차베스예요. 그 다음에 2013, 2018은 마두로 선거입니다. 선거 지지율을 보세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유가가 한번 출렁거린 이후부터 좌파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62.84, 55.07, 50.61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왜 굳이 마두로를 죽여서 마두로를 영웅을 만든 짓을 합니까? 응? 제가 미국이면요. 전 이런 짓 안 해요. 왜? 망하고 있는 놈이거든.
망하고 있는 놈을 때려서 오히려 국민들을 자극시켜서 반미 정권 일으키는 일을 왜 합니까? 바보예요? 응? 이 마사지를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절대 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아. 왜? 그럼 불가능하다예요. 이미 이기고 있는데 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안락사 시키는 거예요. 안락사. 안락사라는 건 뭐냐? 뇌뜨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차피 죽을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어떻게 되는지 2014년 대선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국제유가. 개폭락하죠? 응? 2014년이라는 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2014년이 뭔지 아십니까? 2014년에 국제유가가 폭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국제역학관계를 읽으려면요. 많은 사건들을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2014년에 있었던 큰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셰일가스 쓰네. 우크라이나. 그렇네요. 토요타 다이주. 김대중 씨인가 보죠?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났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고 나서 예전에 제 강의 보신 분들 아시죠? 그리고 아이시스가 중동에서 발언을 하면서 얘네들의 테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라크에서 훔친 석유를 유럽에다가 배럴당 30달러에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배럴당 기름이 100달러에 했던 석유 가격이 아이시스가 테러 자금을 모으겠다고 배럴당 30불에 팔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국제유가가 뿅 떨어진 거예요. 국제유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망한다. 차베스, 그 다음 마두로 초기까지만 해도 국제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니까 먹고 살았고 그냥 무상복지 막 해줘도 그냥 어느 정도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국제유가가 폭락하니까 날라갔다고요. 따라서 2014년 대통령 선거 이후 2018년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베네수엘라에서. 그렇다면 제가 미국의 정보기관 사람이다. 그건 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 마사지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생각을 할 때 어느 쪽으로 기울겠냐는 거예요. 안 한답니다. 마사지 안 한다. 여러분 이런 고차원적인 스킬을 배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문재인 때려잡는다 어쩌고 난다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논리적 생각. 안 한다로 가는 거예요. 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국제유가 폭락했어요. 어차피 망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음번 선거 때 이거 가만히 냅둬도 이길 수 있다. 따라서 마두로 대통령 때 일어났었던 그 테러 위협은 마두로가 자작극을 한 겁니다. 라고 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서도 이렇게 나섰어요. 마두로 암살 시도는 자작극일 수도 있다. 의문이 즉봉된다. 왜? 이상하거든요. 뭔 놈의 테러 이게 허술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일 외신에 따르면 네스토로 루이스 레베롤 베네수엘라 내무장관은 전날 발생한 드론 폭발 사건과 관련 마두로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6명의 테러리스트의 암살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언제 그렇게 빨리 잡았어? 이어 이들 중 한 명은 지난해 군기자를 공격했던 인물이고 또 다른 한 명은 2014년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던 인물이라고만 했을 뿐 더 이상 구체적인 정보는 언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신호는 물론 검거 과정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자작극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근데 꾸민 게 너무 어설펐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공작을 할래도 좀 완벽한 디자인을 해야지. 야, 이렇게 되나? 응? 그리고 여기도 나왔지만은 그냥 치지 않은 부분이에요. 여기 밑에 연결해서. 다만 드론 공격에 대해선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드론 2대에 각각 1kg의 폭발물이 탑재됐고 폭발의 영향은 약 50m 거리까지 미쳤을 것이라며 한 대는 보안 요원들이 격추했고 다른 한 대는 인근 건물에 충돌한 뒤 폭발했다고 말했다. 드론이 아니라 아파트 가스통이 폭발한 사건이라는 소방관들의 증언을 전한 일부 외신 내 보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뭐야 이거? 응? 자작극이네. 결국 뭐예요? 지지율 떨어지니까 지지율 올리려고 조작한 거예요. 조작.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올라갑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많아요. 시사점. 요거까지 같이 볼까? 그래. 자,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요, 반마두로 쿠데타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할 때는. 왜? 이거를 한국하고 비교해서 보세요. 여기선 여러분들 이거를 유가로 보지 말고 지금 베네수엘라 이 유가를 보실 때 여러분들은 이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이라 보면 돼요. 예. 그러면 돼요. 우리는 왜냐?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경제가 하락하고 있을 때에는 굳이 쿠데타를 통해서 그 정권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가만히 둬도 어차피 망할 정권이기 때문에. 괜히 건드리면 적들만 유리해져요. 쟤네들에게 정당성을 실어준다고. 응?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문재인이 하는 짓을 잘 보세요. 문재인이 지금 나라를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엄청나게 나빠지고 있어요. 이제 피부에 느낄 정도예요. 네. 그래서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데 이런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미국을 뭐 어떻게 설득해서 마사지를 해가지고 문재인을 타도하자. 여러분, 미국인들의 관점에서 봐보십시오. 왜 합니까, 그거를? 절대 안 합니다. 왜? 이거는 냅두면 자동으로 쓰러질 거예요. 문재인 정권 보세요. 경제 무너졌잖아요. 탄핵할 필요 없다니까. 스스로 망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많이 봐야 된다. 마사지는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마사지는 언제 하느냐? 경제가 나쁠 때 한다. 아, 이거 저 뒤로 가면 나올 거예요. 제가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경제가 나쁠 때 해야 마사지는 마사지는 하지 않는다예요. 예.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밍. 여기 보시면은 요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요 밑에. 여기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면 안 되냐고 참모들에게 최근에 참모들이 이를 저지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아이, 강단 있네. 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번 맞들이더니 베네수엘라에서까지 하려고 했나봐. 근데 아니죠. 나라마다 사정이라는 게 다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해도 돼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마사지는 되는 상황이야. 근데 베네수엘라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라는 게 상황. 요거를 분석해야 돼. 그 분석하는 건 오늘 여기선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걸 왜 굳이 빨갱이 들으라고 얘기하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시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정권은 그냥 그대로 가야 됩니다. 5년 동안 쭉 경제를 말아먹고 가야 돼요. 왜? 그러지 않는 한 한국의 민심이 안 바뀔 테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이 새끼들이 오히려 자작극할까 난 겁나는 거예요. 네. 마두로처럼 스스로 자해 공갈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왜? 지지율 떨어지니까. 국회의원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나오는데 이거 경제를 개박살을 냈으니 지금의 마두로 정권처럼 이거 지지율 떨어지기 뻔한데 이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네? 뭔가 있어야 돼. 이 지지율이 떨어진 거를 뭉치게 할 때는 제일 좋은 게 뭐냐? 이 마두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경제가 나빠지는 거는 미국의 방해 때문이다. 그리고 나를 암살하려는 미국의 음모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얘기했던 것처럼 이 컨셉이 비슷하게 한국에서도 적용된다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게 반미, 반일이에요. 반미, 반일인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추측해 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일부러 반일 감정. 반미는 일으키기가 쉽잖아요. 왜? 반미를 하게 되면은 여론이 좌파, 우파로 갈라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반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좌파, 우파가 동시에 한 목소리로 반일을 낸단 말이야.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서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강력하게 자신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가장 좋은 정책은 반미 정책이 아니라 반일 정책입니다. 이건 제 분석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반일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반일을 하기 위한 무대 그리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요. 그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온갖 반일적인 그다음 어떤 그 법안 그다음에 또 뭐랄까 그 영화도 보면 반일 영화 많이 만들죠 요즘. 이런 것들이 그런 무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 조성이 아닌가라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제가 뭐 생각할 때는 여러 공작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을까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거죠. 공해상에서 이상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뭔가 아리까리한 행동, 오인할 수 있는 행동. 그리고 저번처럼 이렇게 뭐 그 서 있는데 일본기 오니까 그 레이더 조준하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본에서는 정당방위 한다고 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오폭이네? 이렇게 되면 따봉이죠, 뭐. 일본이 한국을 공격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본과 의도적으로 물리적 충돌을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예요. 네.